2011년하고 2026년하고 어느 시기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 중앙정부에서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조례를 그런 만든 거죠. 거죠. 네. 네. 빠꾸하고 있는 지금이 더 퇴행적이고 퇴보한 거 아닌가요? 더 힘든 시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걸 막는 일을 하시는 거 참 고단해 보여요. 아이고. 네, 다시 만들어야죠. 근데 과거보다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네. 국민들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제도나 네. 또 일부 극단 세력의 네. 수준은 뭐 네. 아직까지 그렇고.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전 세계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당한 말씀이지만 인간이란 존재는 왜 존엄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문득 생깁니다. 우리 인간이 공장에서 찍어낸 공산품처럼 모두 똑같다면 굳이 존엄하다거나 가치 있다고 표현하지는 않을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든 공산품에 비싼 값을 매기고 있기는 하지만 존엄하다거나 가치 있다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귀한 까닭은 사실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생김새는 물론 성별, 나이, 하는 일 등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존재가 각별하게 귀합니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 다르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어이없는 일이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단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 일을 막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자,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털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평소 귀 기울이지 못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 오터뷰. 오늘은 장서연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하는 분인데요.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장서연 변호사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참 좋으십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네. 좋은 얼굴을 네, 갖고 계신 것 그런 같아요.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요? 네, 네. 미소도 좋고 좋습니다. 공감. 그러니까 회사 이름이 공감인 네. 거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입니다. 네. 네, 재단법인이에요. 그러면은 변호사들과 또 일을 같이 하시는 직원 네, 선생님들 네. 보통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직원은 14명 정도 있고요. 오. 변호사가 11명 정도. 와, 25명의 식구가 아니요, 14명. 아, 그러니까 그 변호사도 직원에 포함해서 총 14명. 네네네. 그러니까 10%는 그렇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 변호사가 11분, 네. 직원이 4분. 그러니까 3명. 비변호사 구성원이 3명입니다. 아, 3분. 네. 산수를 못해요. 11 플러스 3은 14. 네. 맞군요. 그러면 변호사가 아닌 직원분이 굉장히 적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의 어떻게 보면 목적 사업은 이제 변론 활동이고 네네. 변호사가 아닌 구성원들은 뭐 회계, 모금, 홍보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4명의 식구가 하여튼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이게 돈 버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감은 이제 사회적 약자 소수자를 위한 이제 변론 활동을 무료 변론으로 하는 곳이고 네. 이제 공익 소송이나 또 연구 실태 조사를 하는 곳이고 일반 변호사 사무실처럼 선임료를 받고 사건 수임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신 이제 시민들의 후원으로 이제 시민단체들처럼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급여를 받는 거고요. 네네. 근데 저도 뭐 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게 말이 그렇지 네. 실제로 14명이 먹고 살려면 네. 만만하지 않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그래서 네, 모금을 이제 담당하는 또 구성원을 두고 있고 또 전 구성원이 또 이렇게 모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죠. 네. 네. 아니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까 이렇게 기부 문화랄까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네, 맞아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그 YTN이나 연합뉴스 TV 보면 매우 자극적인 그 모금을 하잖아요. 네, 당신 지금 당장 3만 원 안 내놓으면 아프리카의 이 어린애가 어떻게 될지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네, 약간 네. 막 협박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선택인 것 같고 일상화되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근데 변호사가 뭐 우리가 변호사를 위해서 한 달에 돈 10,000원씩 내야 돼? 이런 생각 잘 안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뚫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공감이 네.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진 단체는 아니고 네네. 그런데 그래도 법조계에는 아름아름 좀 알려져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뭐 법조계에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공익 활동에 대한
부채 의식도 좀 있으셔서 아, 좀 미안하다. 네, 나도 저희 사실 예. 기부 회원 중에는 어. 그래도 한 절반 이상은 또 이렇게 법 쪽에 계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법률 회사도 또 기부하고 네, 그러나요? 로펌도 네, 네, 기부를 그건 하고 있기도 하고. 좀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네. 네. 아이고. 근데 그럼 공감은 언제 생긴 거죠? 공감은 사실 2004년에 네. 그 아름다운 재단에 박원순 변호사 네, 옛날에 하셨던 공익 변호사 네. 그룹 공감이라고 어떻게 한 팀에 해당했었고요. 그때도 그럼 아름다운 재단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였어요? 직원으로 네, 상근자로 구성이 됐었고 그때는 공감이란 팀이 몇 네. 분이나 계셨습니까? 그때 사실 변호사 4명 어, 그리고 간사 1명 네, 해서 다섯 5명으로 이제 시작을 네, 했죠. 네, 네, 네. 네. 그렇게 하셨고요. 네. 그러다가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네. 저희가 이제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하고는 이제 관계가 네. 없는 독립된 네. 단체가 되는 네, 거군요. 맞아요. 와, 일종의 결단을 하신 건데 그럼 우리 장소연 변호사님은 네. 언제부터 공감 식구가 되신 거예요? 저는 2007년부터 오, 했습니다. 우리 20년 차네요. 내년이면 네, 20주년이고. 맞아요. 네, 우리 그럼 20년. 법조인이 됐다. 옛날에는 사법시험이니까 네. 사법시험 합격하신 다음엔 뭐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수원 마치고. 네, 연수원 마치고 2006년에 네. 검사로 1년 그래요? 근무를 했었어요. 네, 네. 네, 브라보. 1년 만에 네. 네, 나와서 공감에 가게 됐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 왜 검찰에 가셨어요? 성적대로 임명을 받아서 아니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 갈 수 아. 있잖아요. 내가 하여튼 그런데. 연수원 2년 차 때 이제 15 생활을 하게 돼요. 네네네. 검사, 법원, 이제 변호사. 네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검사가 가장 사실 다이내믹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법원에서는 좀 이제 보통 기록이라면 네. 검사들은 뭐 직접 사람을 대면해서 하는 일이라 또 나름 사실 재미도 있었고 보람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장서영 검사가 1년 만에 검찰을 떠나는데 왜 떠나세요? 그런데 사실 이제 공감에서 첫 공개 채용을 했어요. 네네. 근데 공감이라는 단체는 좀 기존부터 알고 있었고 이런 이제 공익 활동을 좀 전업으로 하는 변호사 단체가 공감이 최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지원을 해보고 싶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들어서. 생각을 하면 제가 이제 장 변호사님 친구면 네. 야, 그래도 네. 검찰에 한 5년이나 10년이라도 좀 있고 뭐라도 좀 달고 경력 네. 그리고 나서 저 공감 같은 데 가면 더 도움이 될 거 아니냐. 네트워크도 생기고 실력도 맞아요. 연마하고 한국이 어떤 사회인데 겨우 1년 만에 그만두려고 그래. 아깝다. 라고 그래서 하지 않을까요? 사실 제 주변에 99%는 반대를 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아. 그래서 말짱한 사람들 네. 저처럼 네. 한 3년 정도 더 근무하다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니까. 의견도 많았고 그리고 잘리는 게 선배들도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고. 자기가 사표 쓰고 네.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네. 뭐 가족들도 반대가 좀 그러니까요. 심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검사 선배들을 봤을 때 오히려 모르고 나와야 좀 무식하게 용감할 수 있다. 오히려 거기에 있으면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좀 적응하게 될 것 같고. 포획되고 뭐 네, 그런다.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뭐 결정하고 난 이후에는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네. 계속 남아있기도 좀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공감에는 11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계신데 네, 네. 제가 장 변호사님 쓰신 책을 작년에 봤어요. 네. 그 창비인가? 네, 맞죠? 맞습니다. 그래도 되는 차별은 없다라는 네네, 책이었어요. 제목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사건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책에 장 변호사님이 쓴 글이 누군가에게는 결혼도 힘든 투쟁이 된다. 네, 이거는 좀 제목부터가 네,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혼이 힘든 투쟁이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주거 공간을 마련해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너무 힘들고 후속 세대들에게. 근데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런 의미에 더해서 또 힘든 네. 상황을 짚어주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뭐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면 네.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혼인 신고를 하면 당연히 법적인 어떤 결혼의 효력을 받고 당연히 이제 법 제도 안에서 그 배우자로서 이제 권리가
있다면 뭐 저 같은 이제 동성애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결혼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도 이제 동성 파트너하고 같이 산 지 한 19년이 됐거든요. 내년이 20년인데 이제 법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남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동성 커플들이 어떤 불안을 느끼냐면 완전히 법적인 남남이기 때문에 어떤 이 법제도에서의 어떤 가족으로서의 권리 의무 또는 배우자로서의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장사는 죽음과 네, 관련돼서. 맞아요. 장례 네. 절차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연고자를 법정 순위를 두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순위가 배우자 네. 그리고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이런 순위 되고 만약에 그런 법적인 가족 관계가 없으면 무연고자가 됩니다. 네. 근데 그 법정 순위가 아니면 사실상 시신 인수도 못하고 이제 장례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처럼 이제 20년 산 그런 관계에도 어떤 그런 원 가족이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완전히 그 장례 절차에서도 배제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그러니까 원가족이라는 직면할 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엄마가 네, 엄마가 직계 또는 아버지가 존속이나, 네네 네. 이런 분들이 네. 그 형제 자매나. 우리 자식의 파트너, 우리 네. 자식의 배우자인데 네. 그 배우 윤여정 씨처럼 네, 네. 아이고 이게 고마워라 얘가 얘보다 낫네 네. 이러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 나는 뭐 내 눈에 흙이 맞아요. 들어가겠지 어쩌고 이러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도 그 배우자는 20년 동안 같이 살았던 배우자인데도 네. 인정 못 받는 보내지도 거죠. 못하는 거네요. 자기 그래서- 마음으로 그냥 떠나보내는. 네. 사실 저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네. 오래되기도 해서 양가에 다 인정을 받고 있는데 네. 정말 불행하게도 어떤 분들은 그 파트너가 어디 묻혀 있는지도 몰라요. 어? 장지를 알려주지 않아서. 아 앙심이 있군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가족이 그 앙심을 표현한 네. 거군요. 네. 그렇게 네. 우리 애가 너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원망하면서 그렇기도 하고 뭐 너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또는 상속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 법정 상속인들이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은 그냥 막 나는 동성애자가 막 인터뷰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네. 편하게 그냥 네, 얘기하면 그 흔히 이성애자란 분들이 이 성소수자를 볼 때 정상 비정상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문제거나 좀 뭐 하여튼 이런 거는 뭔가요? 그냥 문화적인 건가요? 아니면 뭐 한국이 그런 게 유독 심한가요? 아니면 뭐 아직은 좀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많이 가시화가 됐는데 이제 커밍아웃 하지 않으면 그 사실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성소수자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네. 자기 주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근데 이제 이 편견이라는 거는 사실 그 집단과의 어떤 접촉면의 빈도에 따라 그 반비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촉할수록 그런 편견이 줄어드는 건데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국에서 이제 주변에 뭐 가족이나 친구나 회사 동료 중에 성소수자가 있는 사람의 비중이 당연히 한 70, 80%가 된다면 이제 과거에 한국에서 조사했을 땐 14%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성소수자가 적어서가 아니라 모르는 거죠. 자기 주변에도 많다는 것을. 그 장검사도 성소수자였는데 그렇죠. 아무도 몰랐겠죠. 얘기 안 네. 했고 또 하기도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 그렇죠. 검찰의 문화가 있으니까. 네네. 네, 조직 문화가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다른 동료 네. 검사들은 내 동료가 성소수자라는 거를 알지도 못하고 네. 그러니까 뭐 기본적 이해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상상 속에서는 좀 비정상이거나 자기랑 많이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그렇진 않은데. 네. 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좀 이렇게 안전하게 커밍아웃 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뭐 커밍아웃하는 이제 성소수자들도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어떤 편견이나 사회적인 낙인도 많이 줄어들겠죠. 아니 근데 커밍아웃이란 말도 약간은 걸리는데 제가 이성애자면 이성애자로서 제가 커밍아웃 안 해도 그렇죠. 되잖아요. 할 필요가 없죠. 아니 그냥 네.
그냥 뭐 어떤 맞아요. 여성에게 내가 네. 너 좋아한다고 뭐 그렇게 말해도 되고 그런 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네.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뭔가를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드러내는데 대가를 치러야 된다면 이건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한국 사회가 어떤 인식 자체가 이제 이성애자가 이제 그 기준이 되니까 네. 그 기준이 아닌 사람들은 밝히지 않으면 당연히 이성애자로 전제되는 그런 사회 또는 인식 이런 것들이 사실 바뀌어야 되죠. 밝히지 않아도 이 사람은 어떤 성적 지향이나 성적 정체성에 대한 그런 단정을 짓지 않는 그런 문화가 된다면 근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뭐 이웃이건 동료건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의 성적 지향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렇죠. 크게 없죠. 어떤 관계에 있어서는. 지금은 지 마음이고 네. 나는 내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쟁점이 되는 건 문화적인 거 또는 법, 제도 네. 다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장사에 관한 법도 그랬고요. 네. 결혼도 인정 못 맞아요. 받는 거죠. 네, 동성 간의 현재. 결혼은. 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이 제도화된 나라가 벌써 39개국이거든요. 우와.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나라, 뭐 아시아에서도 이제 대만, 태국 네. 인정이 되고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미국 국적과 한국 국적이 이제 결혼한 경우에 네. 미국에서는 결혼이 인정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결혼이 인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 국제결혼 커플들은 사실 한국에서 좀 체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 따져봐요. 미국은 왜 인정해요? 왜 인정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냥- 미국이 이제 네. 연방 대법원에서 네. 그러니까 사실 아니 이건 뭐 법률적으로는 네네. 그럴 것 같고 네. 누가 뭐 문화적으로? 쟁점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국가가 채택한 맞아요.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인정했던 건 아니고 아니죠. 신의 질서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것도 바꾼 거잖아요. 움직인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건 뭐예요? 성소수자들의 끊임없는 문제 제기 아니면 뭐 법률가들의 투쟁 뭐 이것저것 다 뭐. 당연히 성소수자 당사자 집단이나 뭐 법률가들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사실 그 사회가 뭐 저는 꼭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인종차별 민권운동 또는 성평등을 위한 이제 여성운동 이러한 이제 사회적인 또 역사적인 변화 속에서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가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고 그런 인권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기결이고 수순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네.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그 나라한테 미안하지만 태국은 여전히 쿠데타가 일상화되어 있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에 한국과 태국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같이 노력하자는 네네. 의미라고 태국은 받아주시고 좀 아니 문화적인 예를 차이가 타이완도 있었던 것 그렇고 같아요. 타이완도 그렇고 네, 네. 우리가 그래도 민주주의에서 한국이. 등수가 네. 39등 밖은 아닐 것 같거든요. 한국은 어. 종교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종교요? 왜요? 종교 분포 이제 보수 개신교 단체의 반대가 사실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아니 그럼 목사님들이나 계신 교도들이 왜 반대합니까 이거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뭐 남녀 뭐 이렇게 졌다고? 네. 저도 사실 이제 뭐 그 개신교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네네. 한국의 개신교 분포가 좀 보수주의 또는 이제 근본주의에 좀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동성애는 죄다라는 교리를 이제 절대적인 교리로 믿고 그래서 동성혼뿐만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그랬나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반대하시는 목사님들은. 그거 해석할 거보다 네. 1000만 배의 비중으로 너가 그렇죠.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네. 다른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라. 네. 좀 제발 좀 사랑하고 살자. 그리고 뭐 너랑 좀 다르다고 함부로 굴지 말고 소수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챙기냐가 너가 나중에 네가 어떤 놈인지를 알려준다라는 말씀은 차고 넘치게 많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근데 왜 그 얘기에만 주목하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아전인수라고 미국에도 해야 되나요? 목사님들 많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미국도 좀 그런 반대를 극복하는 좀 역사가 있었겠죠. 네. 근데 왜 그래요? 그리고 사실 이제 종교계 안에도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하신 면이 있는데, 그럼요. 네. 근데 되게 안타깝게도 예를 들면 이제 키움문화 축제에 와서 이렇게 축복 이런 예식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네. 그 목사님들에 대해서 교단에서는 이제 징계 처분을 하고 출교 처분을 하고 이런 어느 교단이요? 정확하게는 모르고 감리교, 예당, 아마 합동통합? 감리교인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소송도 진행 중인 게 있고요. 네. 아니 그 지들이 안 하는 사랑을 그 축복이라는 게 그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복받고 잘 살지 모르지만 인간이라는 게 다 그런데도 기대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축복해주는 마음도 고맙고 축복 받는 마음도 좋고 이런 건데 그래서 누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굳이 찾아가서 축복해준 사람을 너는 목사 아니다. 가혹하네요. 그리고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도 좀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란 사태 때 그 광화문에 채웠던 이제 구구 네, 집회들에 전광훈 위에 그런 분들도 되게 극렬하게 사실은 이제 그 동성애 반대 전선에서 그 성소수자 인권을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그 교회의 생존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어떤 이제 그 가상적인 적을 계속 하면서 사실상 이 교회에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세력화에 악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뭐 빨갱이다, 뭐 마녀 사냥이다, 뭐 네네. 이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하고 상관없는 모습들인데 예수는 빨갱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 만약 빨갱이라고 네, 규정된 네, 사람들이 있다면 네. 뭐 그런데 그냥 장사 속이군요. 네,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교회도 고령화되고 네. 뭐 할머니들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뭘 포인트를 주고 네. 못됐네요. 못됐다는 말은 잘 표현할 게 없는데. 그래서 사실 이걸 논리적으로 논박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그렇게 뭐 그냥 나 너 싫어 이런 수준이니까. 네. 네.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실은 보수 개신교라 하더라도 소수잖아요. 아니 뭐 예장이 뭐 200몇만 뭐 어쩌고 하지만 그래도 그게 자기들 주장이지 실제로는 맞아요. 네. 소수일 텐데 어떻게 현실적인 힘을 가져요? 근데 이제 그 소수가 좀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이군요. 정치적인 영향력도 좀 큰 것 같고 왜냐하면 막 많은 정치인들이 뭐 국가 조찬 기도회 이런 데 가서 또 뭐 인사도 하고 얼굴도 내밀고 네. 네.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뭐 가는 걸 좋아하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여태까지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안 해야 네.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사실 정교분리 원칙을 그러니까요. 예, 말하고 있는데 네,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되죠. 그러니까 뭐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은 소수지만 열정적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고 그거 말고 반대편에 아니, 뭔 소리냐 인간은 저놈과 같이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줘라 뭐 특별히 더 돈 써달라는 것도 그렇죠. 아닌데 이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아직까지는 작죠.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되고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사실은 장 변호사님은 그래도 네. 오랜 세월 맞아요. 동안 뭘 해와가지고 가능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끔찍한 일을 겪지 않나요? 네. 그 군에 있었던 그 변하사 같은 변희수 경우도 하사, 그렇고 네. 조금 케이스는 다르지만 하여튼 네. 그런 것들도 아주 끔찍한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막 낙인이 되기도 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죠. 네. 희생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또 결혼이라는 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사만이 아니라 맞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원에서도 보호자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갑자기 수술하게 되었을 때 이 가족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지방에 사는데 그 또 이제 서울에 사는 뭐 그런 자녀를 위해서 또 와가지고 또 뭐 수술 동의서에 뭐 서명을 해야 된다던가 그런 이제 일 배우자가 있는 사람인 네. 경우에
동성 배우자가 있는데 있어도, 네, 이 네.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법적인 보호자로 인정 못 받기 때문에 네. 그런 일도 발생을 하죠. 네. 알겠습니다. 요새 산에 보면요, 이렇게 안내판 중에 산에 갈 때는 혼자 가지 말고 둘이 가라 이런 걸 많이 써놨더라고요. 네. 문득 보니까. 갑자기 그렇구나. 이제 혼자 가다가 조난을 당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죠. 산에 오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구비마다 뭐 죽는 건 최종적으로 죽기도 하지만 병원도 가고 뭐 말씀 안 하셨지만 여러 고비마다 맞아요. 동성 결혼이 합법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 대응하기가 어렵다. 네.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러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거는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 뭐 혼인제도 안에서 이걸 평등하게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39개국이 이미 갔으니 네. 40번째 나라라도 네. 되면 네. 끝나는 문제다. 네. 네. 진짜 끝나는 네.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중요한 문제가 네, 해결돼요. 중요한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성소수자 그룹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이 동성 간 결혼, 네. 동성 결혼 합법화 이겁니까? 지금 사실 저희가 크게 좀 중요 의제로 보는 게 세 가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뭐 혼인 평등, 그러니까 동성원 제도화라고 네. 해서 이제 혼인을 평등하게 만드는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트랜스젠더 성별 정정 이슈가 있습니다. 네네. 법적인 이제 성별 인정 문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에요. 네. 네, 그럼 이렇게 첫 세 번째 개를- 건 이제 혼인 평등은 조금 이제 변호사님 설명을 통해서 알게 됐고 트랜스젠더라는 건 이제 성을 바꾼 맞아요. 성 전환을 하신 네. 분이잖아요. 그 남성이 여성 되기도 하고 여성이 남성 되기도 하고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성 정정이란 거 뭡니까? 그래서 내가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몸이 됐어요. 원래는 여성이고 내 마음은. 근데 네. 계속 주민등록번호는 1번으로 되어 있다. 남성이다 네, 이런 네, 겁니까? 아니면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랜스젠더하고 이제 다른 개념이 이제 시스젠더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는 이제 정신적인 이제 성별과 신체적인 성별이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 트랜스젠더고 그것이 이제 일치하는 경우를 시스젠더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이성애자가 다수고 이제 동성애자, 양성애자가 조금 이제 그 수적으로는 소수이듯이 그러니까 시스젠더가 다수고 트랜스젠더가 소수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자체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동성애자도 이제 정신질환이다 이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건 이미 우리 법적으로도 판례상으로도 사람의 성별을 단순하게 어떤 성염색체나 어떤 내외부의 그런 생식기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만 결정된다고 하진 않고 생물학적 요소 또 본인이 어떤 성으로 그 본인을 정체화하는지 성 기속감인 정신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성 역할을 수행하는지 사회적 요소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의 성별도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그게 결정이 나는 게 아니고 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태어날 때 여성으로 지정이 됐는데 성장해 오면서 보니까 남성의 성별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본인의 성 정체성이 남성이기도 하고 네네. 근데 법적으로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신분상의 불일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장벽이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성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법적 성별 정정 이슈인데 근데 사회적으로 많은 장벽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일치하는 경우에 네네. 그러니까 사실 트랜스젠더가 보통 트랜지션이라고 하는데요. 뭔가 호르몬과 뭐 여러 가지 의료적 조치를 통해서 사실 신체 외관도 많이 변하게 돼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정 성별은 여성이었는데 이제 남성으로 이제 생활한다는 건 이제 어느 순간에는 그 사회적으로 남성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통 패싱이 된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남성으로 인식하는 건데 이 신분증 때문에 본인이 원치 않게 트랜스젠더라고 밝혀지게 되는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상의 그 성별이 우리는 표시가 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뒷자리 첫 번째 네, 1, 2, 3, 때문에 4.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는 모든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밝혀지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그런 그 불이익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인상 뭐 이런 건가요? 그걸 넘어설 거. 채용에서 채용. 면접 볼 때 왜 2번이지 남성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트랜스젠더다라고 하면 이제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심지어 투표할 때 네. 이 사람이 동일 인물인가? 여기에는 여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세요? 부터 해서 병원에 갈 때 네. 심지어는 그 제가 지원했던 사건 중에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그 남자팀, 여자팀.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아예 그 가입할 때부터 뭐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예 그냥 포기하게 그러니까 되는 주민등록 거죠. 제도 자체가 맞아요. 1968년에 박정희가 임의적으로 만든 네. 거가 아주 계상한 네.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1, 2, 주민등록 3, 4 사람 번호 숫자 매기는 것도 안에 그렇고. 너무 많은 개인 정보들이 그러니까 드러나는 지역 정보랑 거죠. 뭐 네. 생년월일까지 그거 알아서 뭐 하겠다고. 그래서 뭐 임의번호 제도를 아예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미국처럼 뭐 사회보장 카드로 할 수도 있고 운전면허 네. 대체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실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하죠. 그렇죠. 우리가 제도가 후진데 그 후진 제도를 가지고 트랜스젠더를 또 괴롭히는 상황이다. 네. 그럼 내가 성전환이 됐어요. 하여튼 생물학적으로 그것도 정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네. 완전히 되는 경우가 네, 있고 맞아요. 가정도 있고 뭐 네, 그럴 텐데 그러면 됐어요. 이제 하여튼 완전한 수준으로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그럼 국가에서 전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법원 판례로 네. 이제 인정을 해주긴 해요. 이제 성별 정정 허가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제 문제는 그 허가 기준이 저희는 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트랜스젠더도 굉장히 다양해서 그러니까요. 어떤 성별 위화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그러니까 성확정 수술을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사실 호르몬 요법이나 뭐 그냥 일부의 수술만으로도 성별 위화감이 해소가 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대법원에서는 모든 성확정 수술을 다 마쳐야 성별 정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게 이미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어떤 그 개인의 자기결정권 또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걸 의무화하는 것은 그래서 인권 침해고 그 나라의 헌법 위반된다 이런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방이 있지만 남성일 수 있는데 유방까지 다 없애야만 남성으로 친다 뭐 네. 이런 류의 얘기들이 네. 거군요. 네. 뭐 그래서 뭐 외부 성기 성형 그러니까 그것도 수술이 해야 되고. 굉장히 어렵고 의료적으로도 어렵고 한국에서 비용적으로도 안 하고 막 태국 가서 하고 그런 네,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기술이 아직은 태국이 그러니까. 좀 유명하기 때문에. 네. 아유 힘들어라. 사는 게 이렇게 힘들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의 제도가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네, 되는데요. 뭔가 신체 침습적이고 외과적인 수술을 이렇게 강요하는 게 인권 침해라는 것을 이제 알리고 그런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운동을 성소수자 운동에서 좀 중요한 과제로 보고 그럼 있습니다. 정정 신청하면 받아주는 겁니까? 아니면 네. 뭐 누가 그 주체가 되는 겁니까? 그 법원에서 이제 이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제 성별 정보를 네, 바꾸는 네, 거기 네,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관할하고 있어요. 네. 네. 그 절차는 뭐 단순한 편입니까? 아니면 복잡합니까? 사실 이것도 문제인데 약간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아이고. 기간이 1년 이상 걸리기도 하고 그래요? 네, 3개월 만에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건 법원이 좀 반성해야 되겠네요. 네. 아니 그거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기간 제한이 있거나. 그렇죠. 그건 네. 국민의 요구니까 뭐 그래서 사실 좀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행정적인 절차로. 네네. 그래서 사실 뭐 성전환자 성별 변경에 관한 특례법 뭐 발의가 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소수자 이슈가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국회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수결 원리가 적용되는 네네. 뭐 그런 공간이어서 지금까지 뭐 성소수자 관련한 제도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된 사례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 막 헌법소원 내고 헌법재판소 맞아요. 법원을 갔다가 통해서 와야 되고 대법원까지 국회의원 올라가고. 중에 성소수자는 없었나요? 아직 커밍아웃한 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보면 당연히 있겠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도 게이도 있고 레즈비언도 그렇죠. 있고 네. 트랜스젠더는 또 잘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다 어느 정도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뭐 양성은- 소수 정당, 진보 정당에서 그래도 성소수자 친화적인 뭐 의원들도 있고 하는데 근데 진보 정당 뭐 의석수도 없는데요. 맞아요. 네. 그래서 당사자로 아마 커밍아웃한 분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국힘에서 국힘은 뭐 그럴 가능성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성소수자 국회의원을 후보를 그쵸, 공천하면 비례 후보로. 하면 표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못 하겠죠? 네, 맞아요. 아니, 아까 열정적인 개신교에서 네. 어마어마하게 뭐 맞아요. 난리 칠 거니까 어렵네요, 참. 그래서 사실 이제 입법적으로 어려운 게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리버럴 뭐 네네. 그런 세력들 네. 때문에 사실 좀 제도의 개선이 더딘 것 같아요. 그 제도 개선의 일종의 총화 같은 게 차별금지법입니까? 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차별 행위를 판단을 하는데 이거는 조직법이고 좀 기본적으로 이 기본법으로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게 노무현 정부 때 그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2007년에 2006년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법안을 제정해야 된다 권고를 했고 2007년에 이제 정부안으로 이제 발의가 됐는데 그게 벌써 그럼 20년 됐네요. 맞아요. 19년, 20년이 네. 됐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사실 국가인권위원회 법 안에 있던 차별금지 사유 중에 이 성적 지향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삭제를 한 법안을 이제 법무부에서 발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시민사회나 인권운동 진영에서는 이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차별조장법이다라고 해서 이 원안 복귀를 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아직 입법이 안 되고 있고 차별금지법은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뭐 교육 영역, 고용 영역 또는 행정 영역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 사유들을 그 명시하고 있죠. 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안 되고 성별로 안 되고 뭐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안 되고 그게 한 17개, 18개 정도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법이고 사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뭐 차별금지법이라던가 뭐 평등법이라던가 이렇게 그럼 거기는 제도하고 처벌 조항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또 이 부분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교회 같은 데선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면 목사가 설교하다가 감옥 간다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에는 기본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이 그냥 차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악의적으로 어떤 차별 시정했는데 그런 경우에만 이제 뭐 예외적으로 하는 규정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 공고적인 효력만 있는 거죠. 그럼 권고적 효력만 있다. 굳이 법이 아니어도 사실 헌법 체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네. 차별금지적이잖아요. 네, 네. 근데 구체로 법률이 있어야 되는 까닭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헌법이나 법률은 강행 규정이어서 네. 어떻게 보면 법이라는 거는 그냥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인권은 그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서 조금 더 한 발 앞선 거라고 그럼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권고를 하는 게 이거 위법한 거야를 넘어서 이거는 차별이라고 이렇게 확인을 해줌으로써 좀 그 사회가 위법한 행위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걸 이제 차별이라고 어떤 확인하고 선언해주는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건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 활동을 부지런히 하면 네.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런데 뭐 그렇게도 이제 가능한데 네. 이게 이제 차별이라는 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를 네네. 들면 중첩적인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뭐 가난한 네. 레즈비언도 네, 있을 수 맞아요. 있고, 뭐 장애인인데 뭐 비정규직, 성소수자일 수도 있고, 비정규직 네, 이주민, 네. 그런 이제 차별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에서 또 사실 피해 구제 절차가 좀 더 실효적이에요. 예를 들면 뭐 장애인 차별금지법처럼 네. 그 어떤 차별 행위로 인한 뭐 손해배상 책임 규정을 넣는다든지 그때 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피해자를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피해 구제 절차도 좀 더 구체적이죠. 네. 그러니까 이 방송을 이상한 목사님들이 안 본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면 네. 차별금지법이 너무
이상한 정치 쟁점화돼서 맞아요. 그냥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으로 그걸 다 담아내서 하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좀 정말 인권적 뭐 마인드도 있는 국회의원이어도 선뜻 차별금지법에 이렇게 잘 못하는 걸 보면 아 이게 과도하게 쟁점화됐구나.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셔요? 만약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회로도 좀 양쪽에 있어야 되지 않나? 맞아. 근데요. 그래서 실질만 살리면 되지 않나? 그 아닌가요? 네, 아니 잘 죄송한데 아니요, 약간 맞아요. 실험적 태도인가? 아니 네. 맞아요. 그게 근데 더 조금 악화된 것은 이제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 보수 개신교계에서 차별금지법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 네, 학생인권법도 반대를 해요. 네. 인권이 들어가 있는 모든 법을 반대합니다. 이게 동성애를 조장하는 법이다. 이렇게. 그러면 네. 북한 가서 살라고 그런 거 아니 어디 나라가 북한은 있을까?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않나요? 아니, 있어요. 형식적으로 있죠. 아. 형식적으로 예배당도 하나인가 아. 봉수교회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제가 하나쯤 잘 있으니까. 몰라서. 근데 네. 아유 그냥 맞아요. 막무가내군요. 네. 아, 그 현실적인 실효적인 방안을 내놔도 이분들은 막무가내로 그냥 땡깡 수준에서 그래서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어차피 이게 실용적인 우회로가 없거든요. 의외로도 차단해 버릴 네. 거다. 냄새 맡고 와서. 네. 학생 인권조례도 똑같은 이유입니까? 맞아요. 동성애 조장이란 네. 어렸을 때 동성애를 배운다? 차별 없는 학교가 되면 동성애 배우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배우죠 그걸? 나 참- 비약적으로 선동을 네. 하는 거죠. 어, 네. 사실 학생인권 조례라는 건 뭔가 과거의 어떤 체벌이나 네. 뭐 두발 자유의 제한이라던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 차별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 학교 안에. 그리고 학생의 좀 인권으로서의 주체성 또는 학생 뭐 교내 자치 뭐 이런 그동안 어떤 학생 인권 운동이나 청소년 운동이나 교육 운동에서의 그런 의제들을 원래 포괄하는 그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별금지법처럼 낙인을 찍는 거죠. 아니 근데 자기들도 알 텐데 법률도 아니고 조례잖아요. 조례라는 게 뭐 지방 정부의 약속인데 낮은 수준의 법령인데 그것까지도 이렇게 민감하게 구나요? 네. 왜요? 그래서 이게 조례로 있는 거다 보니까 이제 지방자치법상 주민발의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폐지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해서 통과시켜버려서 그러니까 서울 학생권 조례나 충남 학생권 조례 같은 경우에 지금 폐지 조례안이 통과돼서 지금 폐지 조례안과 관련한 이제 대법원에서 이 폐지 조례안 제2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 중에 있어요. 아니 근데 좀 반대의 명분은 뭔가 동성애 조장하는 법이다. 동성애 조장하는 는 조례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그런 일을 직업적으로 하시는 분으로서는 사실 속상할 것 같은데 속상하죠. 죄송한 게 네, 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진도가 나가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이 자랑할 게 되게 많은 나라인데 네. 그 좀 K-팝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은 그에 걸맞게 39동 안에 들지 못한 것도 창피하지만 앞으로 나가는 건데 그럼 학생 인권 조례를 통해서 조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또 빠꾸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빠꾸 하는 걸 막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어우 속상해. 소모적이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나가는 일도 아니고. 약간 저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이렇게 어느 순간이 되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서울 학생권 조례가 사실 2011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네. 그때 주민 발의로 됐거든요. 사실 서울 학생권 조례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조례를 서울 특별시의 조례를 주민 발의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주민 발의 요건이 높기 네, 때문에. 숫자가 많으니까. 네. 네. 근데 그때도 이제 차별금지법처럼 뭔가 반대가 있었는데 그때 그래도 찬성하는 의원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 제도화시킨 또 그런 진전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뭐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서 지금 약간 폐지 조례안이 통과된 상태이긴 근데 하지만 2011년하고 2026년하고 어느 시기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 그때는 정권으로는 이명박식인데, 그러니까 보수 맞아요. 개신교도들의 저항. 사실 조례는 지자체장이 누구고 네, 네, 지방의회 그렇죠. 네, 의석을 구성이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되고 네. 교육감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중앙 정부에서 해결이 안 돼서 사실 조례로 그런 만든 거죠. 거죠. 네. 네.
네, 힘든 거요. 빠꾸하고 있는 지금이 더 퇴행적이고 퇴보한 거 아닌가요? 더 힘든 시기 아닌가요? 아, 물론 지방선거 이제 곧 하니까 학생 인권 조례 정도는 아마 회복할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근데 그걸 막는 일을 하시는 거 참 고단해 보여요. 아이고. 네, 다시 만들어야죠. 근데 과거보다는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동성혼 소송을 그것도 2013년에, 2014년에 처음 했거든요. 10년 전에. 근데 그때는 이제 김조광수 감독 부부가 당사자가 돼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1쌍 그리고 이제 곧 영남권 지역에서도 추가로 소송할 예정인데 이제 11쌍, 14쌍이 어떤 사회적으로 커밍아웃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사회가 그래도 많이 포용적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제도화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래서 정치 개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물론. 그러니까 소수자나 네. 다양한 이제 정치 세력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의견이 다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제도화가 안 되고 있는데 저는 사회적인 인식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수준은 높아졌으나 제도나 네. 또 일부 극단 세력의 네. 수준은 뭐 네. 아직까지 그렇고 근데 이런 거를 그야말로 정상화한달까 또 선진화한달까 뭐 하여튼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좋은데 그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게 국가인권기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안창호 씨만의 안창호 문제가 아니라 네. 그 전에도 네. 보면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뭐 별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처음에 설립됐을 때는 2001년 이럴 때는 좀 설레이는 활동도 하고 맞아요. 처음이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멤버들도 뭐 전국의 교도소 다니고 뭐 이라크전 파병 반대 같은 대통령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됐죠? 뭐 이게 망가진 거죠? 네, 그 사실 위원장만의 문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도 많이 관료화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결정을 하는데도 되게 보수적이고 경직돼 있고 또는 법률만을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기구라면 법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가 그러니까요.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거죠. 근데 구성도 많이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직원들이 네네. 네, 그래서 더 또 시민사회의 어떤 그 협력이나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됐는데 여러 이제 뭐 보수 정권을 거치면서 어떤 또 인권에 대한 어떤 이해도도 없고 오히려 반인권 인사들이 또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또 들어가면서 많이 좀 망가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뭐 포기하기는 좀 어렵고 왜냐하면 특히 성소수자 인권의 증진에 있어서 국가인권 역할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국가 기구도 그 성소수자 인권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안 할 때 그 성소수자 인권이 제도화된 게 국가인권법이 최초거든요. 네. 차별금지 사유에 이제 성적 지향이 명시된 것. 그래서 그걸 근거로 예를 들면 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어떤 뭐 성소수자 동성애가 뭐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다 이랬던 과거의 기준을 뭐 없앤다거나 국가인권위원법을 근거로 그리고 뭐 연구 용역도 해서 좀 성소수자의 차별 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국가인권위원회가 좀 다시 고쳤어야 정상화돼야 된다. 된다. 어떻게 해야 정상화를 해요? 지금 위원장은 임기 네. 다 채울 때까지는 네. 그 자리가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이 음. 그 명동성당 건너편쯤에 있는데 이사 간 다음에 한 번도 못 가봤다가 아, 지난번에 네. 처음 한번 가봤는데 뷰가 좋더라고요. 네. 남산이 뭐 고스란히 보이는데 거기 앉아 있으면 그만두기 싫겠구나.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고 방미통이 만들듯이 또 뭐 법을 맞아요. 거기는 뭐 저 통신 미디어 뭐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인권기구를 또 새로 법을 만들어서 만들기도 그렇고 뭐 기다려야 되나요, 그냥? 사실 이제 뭐 국가인권위원회뿐만 아니라 이런 지역의 인권 레짐, 인권 거버넌스들이 많이 망가졌죠. 지난번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4년 어렵게 전에.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런 극우 또는 반성수자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인권의 이름으로요? 거꾸로? 네. 자극적이네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어. 이게 전초 기지가 되는구나 해서 네네네. 그걸 장악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안창호 위원장도 국힘 들어온 거죠. 저 단체장이 되면 인권위원회를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인권위를 놔두고 거기다가 이상한 예배당 분들을 네. 배치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지원하기도 바꾼다. 하고 아, 그리고 인권교육이란 명목 하에 그런 반인권적인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하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도 반예수적인 활동을 네. 하는 분들이니 인권의 이름으로 반인권도 하겠네요. 그래서 그걸 좀 지켜내야죠. 와,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2005년에 경찰청 인권위원회를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요. 지금 멤버들 보면 인권은 전인권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 네. 투성인 거예요. 그렇죠. 아, 이게 알리바이가 되는 거죠. 또 하나의 제도와의 맹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혁신하면서 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아, 참 어려운 민주주의 숙제이기도 한 것 같아서요. 맞아요. 장 변호사님 지혜가 있는 분 같아요. 표정도 좋으시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도 비관하지 않고 낙관적으로 사실 국가인권위원회도 결국에는 좀 이런 인권 거버넌스라는 게 또 지오와 또 NGO의 또 협력 관계에서 또 좀 증진시켜야 되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니까요. 계속 그래도 내부에서 또 싸우는 분들도 있고. 네. 포기하지 마라. 네. 그럴 그 수밖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시민적 관심, 시민사회 관심, 네. 뭐 국회 차원의 관심 이런 걸 꺼뜨리지 말고 계속 가져가는 게 첫 걸음이다. 그래서 그 위원 구성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뭐 네.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그렇듯이. 네네. 그래서 이런 위원회 임명 절차, 뭐 추천이 뭐 이런 것들이 좀 제도화될 필요가 있죠. 네. 이게 뭐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명 절차도 그렇고 대상도 그렇고 너무 달라지니까요. 네. 네. 하여튼 이왕 세상에 나온 거 좀 쓸모 있을 때까지 맞아요. 잘 네. 써야 된다. 그리고 사실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은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있는 기구 잘 써야죠. 어렵게 만든 기구인데. 그렇죠. 네. 50년 만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김대중이란 탁월한 정치인을 맞아요. 통해서 네. 또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만든 기구인 만큼 잘 써야 된다. 네. 네, 저부터도 명심하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네. 지났는데요. 네, 시간 그렇군요. 갔네요. 우리 네. 구독자님들과 한번 마지막 인사 좀 나눠주시죠. 뭐 홍보도 해주셔도 되고 마지막 공감을 인사요? 기억해 주세요부터. 네. 네. 저희 공감은 이제 비영리 단체로서 이제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저희 공감에 하는 이런 의제 또 주제에 동의하시고 관심이 있다면 또 이렇게 적극적인 참여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감을 쳐가지고 네. 뭐 포털에서 쳐가지고 들어가면 됩니까? 네, 웹사이트에? 맞습니다. 네, 공감이라고 치면 들어갑니까? 아니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다 네네. 인권법재단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네. 쳐서 들어가면 뭐 후원 안내, 회원 안내, 기부 회원 기부 회원 안내 네. 코너가 있고 거기에서 시키는 대로 네. 하면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네. 내실 수 있다. 네. 네. 구독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렇게 검사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주변에 99%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이 검찰에 좀 몇 년 더 있어야지 하는데도 그만두고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지금도 활동하는 장서연 변호사로부터 우리가 자주 듣지 못하는 소수자 얘기 들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이 적어도 39등가 될 수 있도록 장서연 변호사의 활약 기대해 보고요.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토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